할게요.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1번에서 조금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거기 인용문 있잖아요. 인용문 한번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2페이지. 희생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은 살해한다는 것이 아니고 비운다는 것, 내어준다는 것,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과 같다. 무두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비운다는 것,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과 같았다. 한계 없는 비움에 자신을 결정적으로 내어줌. 바로 거기에 공동체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세우는 희생이 있다. 희생에 따라 공동체는 어떠한 형태의 현존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시혜의 시간에 내맡겨진다. 네, 그 바타유가 무두인이라는 뭐 공동체라고 하면 공동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정 그룹을 그룹과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두인이라는 잡지도 있고요. 무두인이라는 건 머리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머리는 뭘로 상징하냐면 권위 또는 진리, 동일성 뭐 이런 거 보통 이제 근대철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치적으로 군주제 또는 독재자, 전제주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제거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 자체가 재밌다기보다 이제 좀 그 말 자체가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이 그런 건데요. 희생한다는 것은 반드시 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희생한다는 건 누구를 죽여야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려면 투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살라서 희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왕권 프랑스 혁명에서 대혁명이 일어날 때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사실 왕의 목을 처단해야 했었죠. 누군가를 살해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살해 또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민들이 자기 희생을 할 때 그 희생을 살인이다 말하기는 힘들겠죠. 네, 그런 점에서 희생이 반드시 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보면 희생은 사람을 죽이는 것, 자기가 죽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살해와 자유로울 수 없죠. 머리를 없앤다라는 것은 머리를 없앤다는 뭐예요? 살해잖아요. 이게 자체가 이 단두대에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프랑스 맥락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잖아요. 단두대에 올려서 목을 자르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목이 없는 인민 또는 그 체제, 정체 이것을 이제 꿈꿨던 혁명 그룹인 거죠. 이 사람들이 바타유가. 그런 점에서 이 희생은 살해가 아니라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사유가 필요한데 비워냅니다. 자, 그런데 비워내려고 한다면 살해가 불가피한데, 그러니까 죽는 게 불가피한데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이제 모의 살해라는 말을 이제 이 사람들이 씁니다. 모의 살해. 그러니까 살해를 행하기는 행하는데 실제로 죽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상상의 살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좀 그들의 표현에 그 맞는 표현은 문학적 살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서 살해하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실제로 죽이지는 않지만 죽여버리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논리 또는 죽이는 철학, 그러니까 이 머리를 가만두지 않는 독재자를 가만둘 수 없는 그런 논리,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 것은. 그래서 완전히 살해할 정도의 극단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논리야말로 그 희생을 전전하는 공동체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머리를 두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이게 이제 공동체 없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될 게 멀어서 이제 이 정도 좀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꿈꾸었던 게 평등한 사회를 꿈꾸었던 건데, 그 무두인은 결국 이제 평등 사회를 꿈꾸는 건데, 모든 인민은 하나다 또는 똑같다라는 그런 평등 사회 또는 민주주의 정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데모크라시라고 할 때 이제 데모스와 이제 크라시가 이제 합성 거잖아요. 크라시는 아르키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군주제 또는 귀족정 이런 어떤 정체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일종의 이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크라시 이렇게 하면 일종의 힘을 뜻하는 거예요. 역량을 뜻하는 거예요. 데모스의 힘, 민주주의라는 것은 데모스의 힘이다, 데모스의 역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체가 아니고 어떤 정체에서든 혁명이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힘, 데모스의 힘을 보여주는, 데모스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이 부정의 공동체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그 낭시가 나중에 다른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한 아티클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산주의가 꼭 사실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현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라는 게 인민들의 평등을 강조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의 역량을 평등하게 유지를 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데모스의 힘을, 역량을 인정하는 그런 정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낭시가 이제 비판하기를 그럼 우리가 공산주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했을 때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 공산주의가 붕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비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 비판이라는 게 아까 이제 결핍, 결여의 사유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부정의 사유.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은 이게 공산주의를 부정해서 새로운 공산주의로 간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공산주의 자체를 묻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자체를 물을 때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묻는 것을 회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공산주의의 세상은 불가능한 세상이었는데, 불가능한 꿈이었는데, 이 불가능한 꿈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공산주의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이고, 그 물음이야말로 코뮤니즘을 폐기하는 형태가 아니라 코뮤니즘에게 새로운 어떤 그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사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3쪽에 인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본은 공동체를 부정한다. 자본은 공동체를 부정하는데, 왜냐하면 자본은 공동체 이전에 생산과 생산물들의 동일성과 일반성을, 다시 말해 제작물들의 거래 과정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일반적 유통의 기준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한다. 이미 말했듯이 이는 죽음의 과제이다. 이는 선진 자유주의 사회라 불리는 것을 포함해서 자본주의적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현실 공산주의라 불리는 공산주의적 자본주의의 죽음의 과제이다. 그 두 체제 앞에서 또는 그 두 체제와 떨어져서 또한 각 사회에서 그 두 체제에 저항해서 막스가 공동체에서 가리킨 것이, 즉 어떤 미리 결정된 일반성을 분담해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성들을 서로 분절시키는 것인 임무의 분담이 존재한다. 그것은 융합이 아니라 분유로서의, 내재성이 아니라 외존으로서의 사회성이다. 네,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그 낭시가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들이 좀 나와서 이게 이제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인용문인데요. 거기 보면 셋째 줄에 보면 죽음의 과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제라는 게 과제 없음이 무위입니다. 무위. 과제 없음을 무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용어가 중요하고요. 과제라는 말이 작품이라고도 설명되고,
일정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을 과제라 그러죠. 그리고 작품도 일정 목적을 완성한 결과물로 나오는 거죠. 작품은 어떤 기획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 과제 없음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의 과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죽음은 이제 부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제 없음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제 이전에 과제 없음이 우선한다, 이런 논리고요. 결국 마르크스주의도 속류적으로 되면서, 속화되면서 마르크스가 교조주의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마르크스주의가. 마르크스 그 주의 자체 정신은 상당히 좋죠. 공산주의의 정신은 상당히 좋은데, 공산주의가 현실 사회에서 뭐까지 통제하려고 했다고 당시에 비판을 하면 인간성까지도 통제하려고 했다, 또는 욕망까지도 통제하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자본주의를 제대로 보려고 했던 게 이제 마르크스의 분석인데, 이 자본주의를 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또는 공산주의적 자본주의, 자본주의적 공산주의, 이 사이에 이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물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음을 여기 이제 융합하는 형태, 융합이 아니라 분유로 가야 된다, 내재성이 아니라 외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융합하는 형태로 가버렸다라는 게 당시의 비판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사유할 때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서서 분류, 나눠진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이제 디비전이라고 하는데요. 분할되는 그 지점에 대한 사유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공산주의적 자본주의도 가능하고 자본주의적 공산주의도 가능할 수도 있는 지점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 일정한 하나의 목적만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절대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걸 이제 융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화해서 하나로 그냥 다 묶어버리는 거죠. 이질적인 것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라는 게 너무나 경직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단체제에 있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경직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코뮤니즘이라는 것은 사실 그게 안에 자본주의까지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경제에 가는 거거든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자본에 관한 새로운 사유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질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물론 자본주의가 좋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유의 깊은 사유의 어떤 맥락,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게 상반된 것으로, 대칭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회성에 대해서 잘 사유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동체에 대한 논의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재성은,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정체성이 강화되어 있는 어떤 특징을 내재성이라고 그러죠. 동질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외존이다. 이게 이제 여기에 그 단어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분류, 외존, 그리고 앞에 있던 과제, 이런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공동적인 것과 관련해서 왜 중요한 사유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한 드린 걸 좀 읽어보시면,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이데거가 세계 내 존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세계 내 존재라는 거는 인데벨트자임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안에 있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 특히 모든 존재는 세계에 밀착되어 있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와 분리해서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인간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개별자가 개인이 세계 안에 있는 존재이지 세계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모든 존재는 사실 세계성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세계,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 또는 우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안에 다 있는 거죠. 연관성이 있는 거죠. 모든 사물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연관성이 있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낭시가 공동 내 존재라는 표현으로 자기가 사용을 합니다. 하이데거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동 내 존재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존재는 공동적이다. 이겁니다. 존재는 공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적인 것이 낭시에게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끊임없이 강조하기 때문에. 자, 그때 하이데거에 이제 다른 용어를 하나 가져오는데요. 탈자태라는 말을 가져옵니다. 엑스타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외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자태라는 건 바깥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외존도 마찬가지고 바깥에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바깥이라는 사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깥에 대한 사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렇게 물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내재적인 방식으로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나는 성격이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명한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친구는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 집안은 이렇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말하자면 자기 바깥의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이제 조금 너무 제가 럽하게 말씀드리는 건 합니다만은 그게 탈자태 같은 형태예요. 외존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공동적인 것에서 왜 중요하냐면 공동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함께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공동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거기 밑에 인용함을 보겠습니다. 3쪽 밑에 공동이 함께라는 것이라면 함께라는 것은 절대 전능의 힘과 전적인 현전이 배제된 공간을 가리킵니다. 함께하면서 상호간의 유의로 인해 서로 마주하고 있는 힘들만이 서로 간격을 두고 있는 현전들만이 있을 뿐이다. 그 밑에 거대한 사유들이 권력과 이익의 거대한 판도를 놓고 벌이는 놀이를 위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한 거대한 사유들 앞에 함께 있음을 어떤 실제에도 종속시키지 않고 함께 있음에 사회의 불가능성, 지정 불가능성, 지배 불가능성에 대해 사유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것은 정치나 경제에 연관된 임무가 아니며 보다 더 중대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지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함께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공동적인 것을 이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함께라는 것은 그 공동 내 존재의 이제 다른 표현인데 공동 내 존재를 다르게 표현할 때 함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깥에 대한 사유와 관련해서 여러분 함께 있다라는 것은 공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함께 공유하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소유물. 그죠? 공통이라고 할 때, 공통적인 것 할 때는 우리가 함께 뭔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인연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또는 피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또는 신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다. 우리가 하나야. 우리는 공통적인 존재야. 우리는 공동체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공산주의니까 또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유민주주의니까 라는 정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과 정치와 뭡니까 경제를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우리가 공동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낭시는 그게 아니라 공동적인 거라고 할 때는 내재적인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체화시켜서 내재성을 강화하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바깥으로 가는 형태다. 그러니까 외재적이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외존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두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적인 것을 사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체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공동적인 것을 사유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동적인 것은 뭐냐? 쉽게 말해서 함께라는 것이다. 함께라는 것 자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 또 함께 있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번역을 함께 있음 또는 함께라는 것. 이제 이걸 이제 물어야 되겠죠. 그러면 함께라는 것은 뭐냐 하나 물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네요.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다른 책에서 함께라는 것을 그 일본의 이제 코르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몸 지금 여기라는 책인데요. 그 책하고 그 에고숨인가 아직 번역 안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하고 그 다음에 네 나를 만지지 마라 그 책하고 이렇게 번역된 책들 읽어보시면 그 이런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살갗 그죠? 살갗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킨이라는 말을 이제 쓰면서 외존을 설명합니다. 외존 바깥에 대한 사유를 하면서 외존적이면서 공동적인 것을 사유하는 방식이 저는 이제 나를 만지지 마라 그 책이 조금 더 잘 설명이 된다는 생각인데 그 책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스킨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기를 보호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보호하고 감싸고 있죠. 스킨이라는 거는 살갗이 감싸고 있으면서도 이미 자기 가장 바깥에 있는 놓여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바깥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자기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타자를 향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특성이. 그냥 이미 개방적인 거죠. 살갗은. 개방적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공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외존적 존재. 탈자태죠. 그러니까 바깥에 놓여 있는 존재죠. 바깥에, 우리의 최고 바깥에 놓여 있는 존재자인 거죠. 그렇게 이제 살갗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스킨 그 당시의 예술론이 살갗 예술론이라고 미학이라고 살갗 미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욕망이 강조되어 있는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욕망이 제거될 때 제거하고 인간을 동질적인 그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폭력이 개입될 경향이 있고 그 전체주의가 개입 들어가고 전제주의가 침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스쳐 지나가게 하는 마주하게 함으로써 인간인데 인간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가장 바깥에 있는 살갗이 서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마주해서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쌍스라고 하는데 이 감각은 이제 다른 차원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미닝이 아니라 발생하는 의미 있잖아요. 그때 마주함으로써 발생되는 의미들을 쌍스라고 하거든요. 그걸 감각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감각은
원래 이제 감각으로 번역하는 건데 영어로 이제 센스 있잖아요. 센스를 보통 이것도 이중적이잖아요. 감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의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고정되어 있는 미닝 해석학에 의해서 해석학적 구조에 의해서 또는 이야기 내러티브의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 우연적으로 마주함으로써 타자가 출연해서 나 앞에 마주했을 때 누구지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감각 있잖아요. 의미.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아까 제가 그림 지난번에 설명했죠.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나를 만지지 마라 했을 때 그 나를 만지지 마라라는 그 말은 결국 만지게 하고자 만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강화하는 다른 표현이다. 네, 그래서 그 그림에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 못하겠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의 손가락이 그 마리아의 유방을 스쳐서 지나가는 그 낚시가 그렇게 표현해요. 만지고 거두는 건지 아니면 만지러 가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에 대한 구제인 거예요? 욕망에 대한 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청이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녀다. 또는 막달라 마리아는 사막의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림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수녀처럼 그리기도 하고 또는 대부분의 그림들은 부정을 행하다가 잡혀왔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어떤 그 과정, 거룩해지는 그 과정들을 신자가 되는 그 과정을 그리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어떤 그림들은 특히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대부분의 그림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상당히 풍만하게 그려놨어요. 예수님의 신체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신체의 그 감각을 강조하는 그림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 이전의 종교화와 다른 거예요. 중세 시대 종교화하고는 뭘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욕망의 정의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전의 성녀를 강조하는 성녀 중심의 그림 화법은 이 욕망이 제거된 거예요. 제거되고 결국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주하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진리가 출현하지도 않는 거고 이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고정된 계시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죠. 구원받기는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신체의 측면들은 다 제거되죠. 그래서 감각의 어떤 의미 이것을 물을 수가 없어요. 감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결국은 이 감각은 뭐에 종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이게 태스크인데요. 이 태스크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과제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과제.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는 것,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걸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사명인데 어떤 일이 주어지려면 계시가 있어야 돼요. 종교적으로는 계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대 철학적 입장에서는 일정한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과학적 진리라든지 이 과학적인 진리나 계시의 정신에 의해서 감각을 해석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감각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수행할 때 목적을 더 맞들 때 의미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이제 중세 시대까지 이제 사유였던 거죠. 근대 철학도 마찬가지로 사유였는데 낭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감각이야 이런 방식의 사명을 강조하는 과제를 강조하는 사유에서는 뭐가 끊임없이 제거되느냐면 욕망이 제거되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공동체가 왜 붕괴됐느냐? 인간의 욕망의 층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분석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판하는 게 오늘 시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한번 의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제 없음이라는 거 이게 무의입니다. 무의.
무의의 공동체라는 말을 쓸 때 과제 없음의 공동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불어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부러 안 합니다. 네, 그 무의의 공동체 5페이지에 보면 그 무의의 공동체라는 표현에 보면 과제 없음, 그 데스라는 걸 이제 대라는 것, 그 영어로 DES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스라는 그는 빠져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빠져나온다. 그 과제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무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과제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빠져나온. 아까 이제 결핍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기억이요. 그죠? 그 무의 자체를 빠져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동양적인 사상 그 뭡니까? 장자나 노자의 그 무의 개념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전혀 뭐 연결시킬 수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맥락이 다른 청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물론 뭐 그 노자의 사상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행위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기획된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의 무의가 아니라 그런 층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도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과제 없음, 목적을 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행동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역동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역동적인 행동이 되려면 뭘 빼야 된다고요? 목적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계시나 정신을 빼야 됩니다. 빼고 뭘 강조하자고요? 함께 있음을 강조하자. 그러면 이 함께 있음으로써 또는 타자와 항상 마주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그런 의미, 욕망적 의미. 그러니까 타자가 마주해 있으면 그 이제 얘가 그 바타이어도 마찬가지고 블랑시도 마찬가지고 낭시도 마찬가지고 공이 이제 공유하는 게 뭐냐면 그 에로티시즘 같은 겁니다. 에로스 내지 이제 그 뭐냐 연인 공동체 있잖아요. 연인 공동체를 예로 듭니다. 물론 이제 낭시는 그 부분에서 좀 약간 비판적이긴 합니다만은 블랑쇼까지는 연인 공동체를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연인 공동체는 목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르시겠네요. 저는 아는데 연인들은 데이트할 때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게 그냥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화 보러 갔을 때 영화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화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있음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함께 있으려고 영화를 보는 거지. 영화 보려고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그렇게 듭니다. 우정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정은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랑과 우정 이것은 그 무의 공동체의 대표적인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민의 공동체, 연인의 공동체, 우정의 공동체 이건 이제 사실은 공동체의 사유에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제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모두 그러니까 머리를 제거함으로써 신에 대한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가능한가? 그거는 이제 부정의 신학, 부정신학이라고 하죠. 부정의 신학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오넴, 케노시스, 비오넴의 신학 이걸 통해서 사실 접근이 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성육신적인 신학 이걸 통해서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러나 이제 낭시가 이제 이런 사유와 뭐 사유를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낭시가 강조하는 거는 뭐라고요? 독재자의 출현이나 어떤 이념의 출현이나 지도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 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부터 출현해오는 그 끊임없이 도래하는 그 가능성, 무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한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무한히 출현하려면 사실 죽음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고 죽음은 인간의 유한성을 한계에 지어주는 메타포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그걸 뒤집어 보면
어떤 거예요? 결여 자체를 그냥 그 자체를 분산시켜고 분류를 시켜서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제한 무한한 가능성을 그 자체 안에서 사유해 볼 수 있는 내재에서 나오는 다릅니다. 그 자체로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 민주주의를 사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토대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겁니다. 유한하고 무한한 민주주의라는 그 아티클에서 낭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에 읽냐면 두 번째 단락 낭시는 근대 민주주의 그냥 찾으셔서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단락 6조. 낭시는 근대 민주주의의 시민종교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민주주의를 주어진 권리, 즉 신정의 타자라고 말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발명하는 토대 없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재발명되어 왔는데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국가가 주권을 통해 공법을 공고하는 형태로 최적화하여 주어진 권리에 예속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재발명은 끊임없는 정치의 기초를 뒤집는 혁명을 요청한다. 진 권리에 민주주의는 혁명을 요청하는 데는 하는데 정치는 요청하는데 정치는 그 토대를 잃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정치의 토대라고 가정된 지점까지 혁명을 뒤집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혁명은 중단된다. 이 중단 때문에 봉기, 전복, 갱신을 사유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되고 이런 한영은 국가 소멸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영구혁명 상태에 있는 정치는 무한의 관계를 지시할 수 있는 영역들을 이질성으로 사유하기 시작했다. 이 이질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무분과 위에서 이질성의 의의를 사유하는 정치적인 필연이다. 네, 크게 보면 토대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발명,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누가 권리를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연권 사상이라 하더라도 또는 천부인권설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세워주는 인권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민에 의해서 스스로 발명되지 않은 거라면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진민주주의적인 사상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권리라는 것은 인민 스스로가 창출한다, 발명한다라는 그 혁명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는. 그래서 그 혁명성으로 물론 프랑스 대혁명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발명 그것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유한하고 무한한 민주주의 거기에 한 챕터를 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주주의의 진짜 이름은 코뮤니즘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에 결핍되어 있던 공동체의 상징적 진리를 창조하고 싶은 욕망의 이름입니다. 코뮤니즘의 이념은 사회 자체가 미결로 미루던 물음을 계시할 책임을 맡는데, 즉 상징적인 것 또는 존재론적인 것에 대한 물음, 다른 말로 함께 있음의 의미나 진리에 대한 물음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곧 국가와 더불어 국가를 넘어서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진짜 이름은 코뮤니즘인데, 코뮤니즘은 공산주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뮤니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그 원어를 그대로. 사실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우리나라에도 사실 필요하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인민에 대한 새로운 사유, 민주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우리나라는 많이 진전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급진적인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사유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런 측면에서 이 민주주의라는 논의는 이미 국가를 넘어서 국가와 더불어 국가를 넘어서는 문제, 말하자면 무정부주의와 또 다른 국가를 완전히 내던지지는 않지만 국가 안에서 무정부주의를 얘기하는 그 혁명. 이제 그 혁명이 이제 무한성이 개입돼 들어오는 유한한 것 안에, 국가 시스템 안에 유한한 그 혁명성이 그 개입해 들어오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하고 무한한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하다라는 것은 국가 시스템 안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 한계,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무한하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성 앞에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건의 출현, 혁명의 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되지 않은 함께함 있잖아요. 누군가가 규정해 주는 거 말고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발생하고 새롭게 생성되겠죠.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무너지겠죠. 그 어떤 시대인가. 우리나라 지금 조건에서 함께 한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급진적으로 밀고 나가다 보면 뭐겠어요. 역사 지금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함께라는 것은 끊임없이 고정화되고자 하는 것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뭔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류하거든, 나누거든, 분할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이 규정을 나누어서 아간맨식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분할한다고요? 영적인 유대인, 육체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방인, 육체적인 이방인, 적어도 네 분류로 나눠버리죠. 근데 그 나눔은 사실 내 분류라는 정체성이 고정된 분류라기보다는 그 분할 자체의 혁명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분류인 거죠. 바울이 생각했던 거죠. 누구도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을 당연시 여겼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당연시 여겼는데, 바울이 그걸 나눔으로써, 분할함으로써, 분류를 함으로써 결국은 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어떤 의미로 보면 새로운 사유가 끼어들어가는 거죠. 그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유를 사실은 출현시키는 거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 유대인만이 특권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방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여기에 예외를 만들려고 하는 정치가 개입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저항하고 비판하겠다라는 그런 사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적인 것은 끊임없이 도래하고 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주해야 되는 것. 이 마주하는 함이야말로 의무 아닌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 아닌 과제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다. 타자가 들어왔을 때, 타인이 들어왔을 때, 낯선 자가 들어왔을 때 함께 마주하는 자체자 앞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감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맞부딪혔는데 어떻게 할 건지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리스폰스 할 수밖에 없는 그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정치나 어떤 이념이나 인종을 넘어서서 앞서 있는 어떤 선제하는 주제라는 거죠. 앞서 있는 무선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주제야말로 그런 주제를 밀고 나가면 상당히 혁명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정체를 함께라는 그 정체에 예속되지 않는 자들의 마주하는 공동체라고 보겠다라는 것은 국가를 넘어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넘어서는 데리다도 그렇게 얘기했죠.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로서의 사회성. 이것을 사유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로 예속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 개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질문들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무정부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국가 자체를 그렇다고 완전히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내부 안에서 국가를 넘어서는 사회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정체 자체를, 민주주의라는 정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완성된 완결체가 아니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도 무의 공동체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고 끊임없이 마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묻고 그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받아들일 것이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 또는 함께 있는 것, 함께 산다기보다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기존 캐논 기준들을 의문에 붙이는 그런 작업들, 그런 사유를 이제 요청하는 공동체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게는 권력의 힘이나 통치자의 선의 본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새롭게 발명되어 창조하는 운동 속에 그런 권력도 놓여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도 없고 통일성도 없는 선은 경험이라는 감각의 형식에서 새롭게 발명되고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각은 단순히 개별적 감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런 데리다 사상이나 낭시 사상이나 차이의 철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인데요. 그런 개별적인 감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험 가능성들끼리 상호 회부, 상호 이렇게 맞붙어치기 한다는 거예요. 순환, 그리고 교환 공유되는, 즉 바깥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한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것이 공동의 문제입니다. 보면 이것은 의미의 순환 체제인데 하나가 아니라 감각의 질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다양을 하나의 공동체에 흡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무한의 정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정치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한정이자 끊임없이 나와 타자가 서로에게 노출됨으로써 소통하는 정치적인 몸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무의는 끊임없이 발명돼야 되고 그게 공동체에게 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하나님의 진리는 저는 확정적이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철학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보면, 신에 대해서 또는 신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을까? 확정할 수 있다면 그걸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정신학이 던지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순간 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네, 이런 이제 부정신학의 핵심 주제거든요. 명제인데,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내가 신이 되는 거니까 신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구 전통신학은 사실은 그리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개념화시켜서 신은 무소부지하다, 전지전능하다. 철학화시켰죠. 실제로 철학화시킴으로써 개념에 포착되어야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부정신학에서도 논리가 없는 건 아니죠.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가 어떤 방식으로? 케노시스적 방식으로, 비워냄의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죠. 그 비워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의 끊임없이 다가온 신의 새로운 창조, 생성이라고 그러죠. 케노시스, 생물교 필로소피 그 책 나왔잖아요. 케노시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케노시스 창조 이론이라고. 그게 이제 몰트만도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워냄의 창조 행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한계 지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신이 한계를 짓지 않으면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왜냐하면 물질 세계가 된다는, 물질을 만든다는 것은 신이 물질 세계에 자기를 제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이론도 뭐 비판을 할 수 있는 지점도 있겠지만, 근데 설명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신이 물질 세계 속에 들어오는 행위 없이, 자기를 낮추는 행위 없이, 비워내는 케노시스적 행위 없이 창조 세계는 출현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창조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신이 끊임없이 자기 비움을 한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신이 끊임없이 자기 비움을 하고 있는 거죠. 희생도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왜 십자가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비워냄의 극치니까, 자기 한계지음의 극치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죠. 몰트만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이론으로, 케노시스 이론으로 우리가 사회를 본다면 어떤 측면을 우리가 놓친, 전통적인 어떤 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리더십에 관한, 다양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공간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이제 공간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구성원들도 중요한데, 교회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그룹이든 리더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머리를 강조하면 머리의 역할들을 항상 강조하려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대한 강조에서 온 건데, 이제 다른 맥락에서 보면 케노시스 이론에서 보면, 케노시스 신학의 비움의 신학에 의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이라는 것은,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네요.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머리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몸의 연약함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의 머리이지 다른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겠다는 어떤 그런 강조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신화는 이제 그걸 강조했었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주의 머리다, 또는 구원자다, 또는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어떤 그 교회 구심점은 예수야. 이런 맥락에서만 이해해 왔는데, 사실은 성만찬의 사회적 맥락의 이론으로 한번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이라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기의 희생 없이 머리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이라는 것은 장인 남씨의 이론에 의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정성의 긍정. 부정 자체를 긍정하는 것은 부정의 부정인데, 결국은 비어있음의 희생에 의한 연대 가능성. 공동적인 것은, 공동체를 확보하는 것은 결국은 연약한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감각적인 존재자들의 연대, 그것을 그런 존재자들을 마주할 때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 비워냄, 케노시스.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를 마주칠 때 그대로 긍정할 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주침 앞에서 끊임없이 의미가 생성되는 어떤 그런 우발적인 어떤 가능성에 열려 있는 공동성, 공동적인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학에서도 사실은 사유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적인 것에 대한 사유를 이런 무의의 맥락에서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좀 드리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설명을 제가 잘 못 드린 것 같네요, 오늘 하다 보니까. 케노시스의 한계성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한계 지으신 거예요. 그거랑 예정론이랑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어요? 예정론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연결시키려면 연결시킬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예정을 한다는 거는 어떤 틀을 정해놓는다는 거는 한계주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예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해놓는 거는 사실 신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신적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도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선물, 비워내면 선물하고도 연관성이 깊습니다. 낭시도 그걸 얘기를 해요. 비워냄이라는 것은 주는 거다. 희생인데, 블랑쇼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희생은 비워냄인데, 희생하는 것은 선물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물은 사실은 예측 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는. 그런데 사랑이 예측 가능한 것 같습니까? 사랑은 선물의 특성을 가지고 사랑이야말로 선물, 비워냄의 특징인데 내가 저 사람을 소유하겠다라는 욕망으로는 사랑의 선물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나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야 나를 주겠다 해야 사랑의 극치가 가능해요. 희생이 되어야 사랑의 극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희생 또는 비워냄 이것이 선물과도 관련이 있고 그레이스, 은혜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게 신의 은혜, 신의 은총이라는 것은 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로서 뭔가를 부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때문에 그걸 은총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뭘로 본다? 사명을 비워냄으로써 사명을 무의화시킴으로써 과제를 무의화시킴으로써 우리는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긍휼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어. 교회는 이런 사명을 받은 거야. 해서 우리가 닥치고 있어. 세상을 향해서 닥치고 있어. 우리는 이런 사명을 받았어. 하면서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 많잖아요. 공적 장소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예죠. 이제 하나의 예인데 그런 거라든지 버서에서 전도하는 거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션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제 그게 이제 긍정신학에서 오는 배인 거죠. 근데 부정신학에서 접근해 보면 똑같은 걸 똑같은 복음 전도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복음은 낮아짐으로 시작할 수 있느냐. 높이 있는 자가 낮아졌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이 세상에 알지 못했던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비유인데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의 세계에 온 건데 밤에 대한 사유가 블랑쇼처럼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그런 방식의 신학으로는 담아내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었고 완전한 신이었다라는 100% 인간 100% 신 그 신학 이론으로는 담기 힘든 성서 테스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제거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런 신학으로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비워냄의 신학이 훨씬 더 많이 담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뇌하셨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 예수 그리스도의 욕망의 문제, 그걸 전통 신학에서 다룰 수 있을까? 못 다루거든요. 무슨 얘기가 될까요?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그 부정의 신학적인 요소, 비워냄의 신학이 은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고, 예정에 대해서도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고, 주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다. 그거는 왜 가능하냐? 비워냄의 신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열려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셨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고정적인 사명을 주셔서 실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고정된 과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자가 출현했을 때에는 뭐든지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역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이슈들이 발생할 때 그것들이 다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월호 문제라든지 역사교과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기업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경험적으로 출현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정적인 시각으로 재단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사명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낭시처럼 얘기하자면. 그런 측면에서 고정적인 과제가 주어져서 이것을 수행하는 행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의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의를 행할 때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표현은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공동적인 것에 대해서 물을 때, 무의의 공동적인 것을 물을 때 이런 사회가말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게 하는 불가능의 가능성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와닿는 좀 이게 느낌이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랑쇼 말처럼 좀 중성? 중성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제 말도. 지금. 교회 안에서는 말씀의 선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 이제 목사의 자격을 받고 목사님의 말씀이 신의 말씀은 아닌데 일단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회 안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아니 그 칼발트도 칼발트가 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언어는 인간이 접근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게 칼발트가 얘기하는데 이제 그 말은 역설적으로 이제 말씀의 선포의 중요성도 칼발트가 강조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어떤 의미를 바르트가 묻잖아요. 이게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의 말을 하는 것인가. 원초적으로 신의 말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이. 칼바르트에게서는. 그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말을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의와도 사실 좀 저는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는 편인데 그래서 칼바르트의 정치 사상이 혁명적인 측면이 있는 게 보수화될 수 있는 보수적으로 이용도 할 수도 있고 혁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양가적이다 보는 편인데 어떤 측면을 강조하면 보수화되느냐면 그러니까 신의 측면을 강조하면 보수화되고 말씀의 선포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 말씀의 선포는 인간이 얘기하는 말씀의 선포는 유일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적이게 되는 지점이 있죠. 그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신적이게 되는 거. 그러므로 인간은 뭐예요? 인간이 그 신적인 것을 고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묻게 되는 거죠. 신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신적인 것을 회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의 신적인 것을 선포하는 것은. 그러므로 신적인 것을 선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의문에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은 그 칼바르트께조차도 역설적으로 뭐냐면 현실을 말씀에 연루시킨다는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간극을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현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예를 하나만 들어서 마칠게요. 그 동성애에 대한 이해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동성애는 이제 보수적인 그룹에서는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근데 물을 수 있죠. 그냥 말씀에 과연 그렇게 돼 있는가? 동성에 대해서 몇 군데에서 한 5군데 동성적인 표현, 동성애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5군데 된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는 이제 사실은 명확하지 않죠. 물론 시대적인 한계에서 동성애를 비판을 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성서 텍스트는. 그러나 과연 다른 텍스트들은 동성애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으면서도 타자에 대한, 특히 소수자에 대한 배려 또는 용납, 환대를 강조하는 다른 텍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했을 때 그거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는 성서 텍스트가 직접적으로 심도 있게 많이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성서는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성서 자체가. 왜냐하면 그 시대에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성서 텍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없느냐? 아닌 거죠. 제가 이제 그 지적장애인들 사역을 좀 하고 있어서 그 장애인 신학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래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침묵, 하나님의 어떤 그 사유의 침묵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말하지 않는 어떤 침묵, 이런 것들. 예수 자신도 마찬가지. 그 말하지 않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는 그 멈춤, 머무름, 이런 것들 다 이제 지적 장애인 같은 어떤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맥락들을 이제 잡아 들어가면 이제 말씀이라는 것이 다른 결에서 해석될 수 있는 지점도 많이 있다. 새롭게 의미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어떤 문제들을 상황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선시하면서도 상황과 연루시켜서 타자의 마주침으로서 발생하는 새로운 미션, 그러니까 토대 없는 미션, 이런 것들을 출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걸 미션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미션이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 미션이 되는 게 말씀 앞에 있을 때 미션이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칼바르트 이제 그런 측면들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 칼바르트도 그렇게 말했다라잖아요. 한 손에는 성서, 한 손은 그게 칼바르트 신문, 칼바르트에서 나와. 누구죠? 그 누구지? 존 스토트가 그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칼바르트 전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칼바르트조차도, 말씀을 그렇게 강조했던 칼바르트조차도 뭡니까? 상황과의 맥락에 대해서 자기가 항상 열려 있었고, 그런 지점에서 칼바르트는 그 좌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들도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 해석하는 정치신학에서 해석하는 그 박선철 그 목사님도 칼바르트 그렇게 좀 접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세운다는 게 말씀의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방식.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를 해야 한다. 그에 이제 기본 공동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하다가 그랬는데, 목사의 지위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목사가 단독적으로 너무 독재하는 어떤 그런 목회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목사에게 말씀의 권위가 주어졌는가, 이런 맥락들 있잖아요. 목사만 설교할 수 있는가, 이런 맥락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얼마든지 저는 사무 목회가 가능하고, 목사는 일을 못하는 거, 이런 맥락 있잖아요. 이중적 이런 걸 떠나서 목사는 일을 안 하는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노동을 못하는 건가?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맥락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누가 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다 전통으로부터 온 거죠. 근데 성서 텍스트에 직면하게 되면 저는 그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바울도 뭐 이랬는데 뭐 이랬잖아요. 텐트 메이커로서 일했잖아요. 그런 거 다 이제 그 이후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성서 텍스트는 목사의 어떤 권위를 말씀 전하는 그 자체만
물론 상징적으로 그런 게 있긴 하죠. 근데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있죠. 교사가 될 수 있고 예언자가 될 수 있고 견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급진적으로 밀고 나가면 이 무의의 문제와도 맞닿을 수 있다. 그래서 무의는 일하지 않으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니라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네, 뒤집어 놓고 맞춰야 되겠네요. 지금 논리를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혁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